2025년 7월 10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43일째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 7월 7일 날 1차로 했고요. 또 2차로 7월 8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습과 또 하마스의 공습으로 서로 양측 간의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이 하루빨리 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자세하게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가자지구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하는 아주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 베이트 한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하마스의 매복 공격을 당한 것인데요. IDF에 따르면 보병들은 차량이 아닌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도로변에서 하마스가 사전에 설치해 두었던 폭발물, 이 사제 폭탄이 원격으로 3번이 연달아서 폭발을 했고요. 첫 번째 터진 폭탄에 군인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온 군인들이 이제 두 번째 터진 폭탄에 또 한 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폭탄이 터진 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전사한 5명 전부 20대 군인들이었고요. 그중에 4명은 초정통파 유대교 단체인 네차 예후다 대대 소속이었고, 나머지 1명은 가자사단 북부여단에 소속돼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부상자는 총 14명이었는데요. 그중에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되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하마스가 사용하는 매복 전술의 일환이었는데요. 먼저 폭발물로 이스라엘군을 무력화시킨 뒤에 그 다음에 부상자나 구호팀에게 추가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그런 매복 패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교전하던 중에 사망한 군인 대부분이 이렇게 폭발물에 맞은 경우였는데요. 그중 다수가 건물 안이나 아니면 이번처럼 도로변에 설치된 그런 폭발물에 당한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하마스가 지하 터널이나 아니면 매설용 폭탄을 활용해서 이런 게릴라식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하마스가 많이 제압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하마스가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 이런 것들, 함정,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이제 이 부비 트랩, 특히 이제 이 보병들 걸어가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리고 잔해 사이에, 잔해 속에, 그리고 멀쩡한데 겉으로 보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땅을 잘못 밟으면 이제 주례가 터져서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럼 구팀들 오고 막 그러면 또 이제 숨어 있다가 매복팀들이 저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아직도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하마스가 미국의 구호단체 GHF, 정말로 가자지구 안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순수한 민간 구호단체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구호단체 GHF 요원들을 향해서 수류탄 공격을 또 감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일에 가자 남북 한 유니스에 있는 이제 GHF 배급소에서 배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던 그 시점에 하마스가 미국인 구호요원 2명을 향해서 수류탄을 투척했습니다. GHF가 SNS에 하마스가 던진 수류탄에 들어있던 파편이다, 이렇게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하마스가 던진 수류탄은 살상용 수류탄으로 안에 파편이 들어있는 그런 수류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GHF는 현재 가자의 민간인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똑똑히 이런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해당 테러 공격으로 이제 받았던 미국인 요원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다른 현지 구호 활동가나 민간인에도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이번처럼 민간 구호 인력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그 한쪽에서는 또 가자지구 안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통제권을 뭐 상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했는데,
가자지구 안에서 하마스가 통제권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번에 이제 하마스 내부 고위급 인사가 BBC와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가자지구 내부에서 하마스의 보안 군사 통제력이 약 80% 이상이 붕괴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하마스의 지휘 체계가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는 점인데요. 이 해당 관계자는 우리에겐 더 이상 작전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지도자의 95%가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게다가 하마스의 치안 담당 부서인 내무부의 구조 자체가 무너졌고 그리고 치안 통제를 맡고 있던 경찰 조직까지도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관계자는 하마스의 정치, 외교 그리고 이 안보 구조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 해당 관계자의 말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연민을 이끌어내려는 하마스의 일종의 무슨 행동이다, 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그 말에 믿어서 그 말을 중요한 정보로 삼고 뭐 작전을 짠다든가 그럼 큰일 납니다. 얘네들은 입만 벌리면 다 구라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시죠? 입 벌고. 입 벌고. 예, 아시네. 자, 그나저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휴전 협정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60일간의 그 휴전 협정에 하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하마스는 오히려 부정적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마스의 반응 부정적입니까? 이제 하마스가 초반 태도와는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그 60일 휴전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고 일부 조건을 수정해서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게 다시 제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제안은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 GHF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UN 주도의 인도주의 지원 체계로 다시 돌아와서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3월 초에 휴전이 깨지기 전의 시점으로 이스라엘군이 다시 가자 전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휴전 이후 재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적 안전 장치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조건으로 포함된 그 수정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인질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마스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양측 간에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와 휴전 협정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가자지구 안에 아직도 억류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인질들 가자지구 안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질 협상 추진에 대해서 카타르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 인질 문제를 하마스 제거 목표와 함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 내용에 따르면 하마스가 60일 휴전 동안 10명의 이스라엘 생존 인질과 그리고 9명의 시신을 귀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인질 전원 석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호되게 공격당한 이후에 테헤란 공항이 올스톱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공항이 다시 이제 운항이 재개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피해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복구가 빨랐던 겁니까? 이번에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에 있는 공항 운영과 그리고 항공편 운항이 빠르게 재개가 된 건데요. 그렇다고 피해가 별로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하고요.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요 공항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공항의 활주로나 이런 주요 인프라가 파괴된 경우에는 평균 복구 기간이 3주에서 8주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20일 만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동아제르바이잔 공항청장은 공항 직원들이 이제 밤낮 없이 계속 헌신적인 노력을 한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공항 당국과 기술진이 피해를 입은 후에 신속하게 활주로나 레이더, 내비게이션이나 보안 장비 이런 주요 공항의 인프라들을 복구하는 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가 작아서 이런 운항 중단이 적었다기보다는 신속한 대응과 이런 복구 덕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공항 활주로에다가 쫙 그냥 그 불을 질렀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 활주로가 아스팔트로 돼 있어가지고 불 붙으면 잘 탈 것 같은데
아스팔트가 아닌가? 콘크리트로 돼 있나? 어쨌든 하여튼 활주로를 중단 폭격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게 해야 되는데 또 금방 복구하겠죠, 걔네들이. 자,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군이 후티 반군 하고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어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쪽 피해가 컸죠. 이번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아이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 해당 탄도미사일을 즉시 요격했다고 하고요. 뭐 인명 피해가 추가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요격을 했군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또 홍해 인근의 상선들을 향해서 후티 반군이 공격을 또 했어요. 네. 후티 반군의 해상 공격이 지금 또 다시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요일에는 홍해를 항해 중이던 리베리아 국적의 그리스 선박인 매직 시스가 이제 후티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는 수류탄이나 미사일 그리고 폭탄을 장착한 무인정 이런 걸 동원해서 이 해당 선박을 공격을 했는데요. 선박에 불이 붙어서 물이 차오르는 상태가 되어서 선원들이 이제 22명이 타 있었는데 이제 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나가던 선박에 의해서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선박 매직 시스는 침몰했고 완전히 전파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후티가 이 매직 시스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항구를 이 매직 시스가 많이 드나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공격의 정당성을 내세웠는데요. 심지어 다음 날인 월요일에도 후티가 공격을 했는데 홍해에서 리베리아 국적의 그리스 선박인 이터니티 C를 공격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형 보트의 무장 인력까지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폭탄을 탑재한 드론의 공격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성명에 따르면 후티가 배를 침몰시켰고 그리고 선원들을 살해했고 생존 선원 다수를 납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해당 선박에 최소 4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후티는 이 선박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스라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또 한 번 내세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후티까지 날아가서 또 보복 공격을 했어요. 좀 후티 이번에 좀 이스라엘 공군한테 혼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IDF가 이번에 블랙 플래그 작전이라고 명명이 된 이번 야간 작전에서 약 20대 전투기로 50개 이상의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는데요. ID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보복 공격으로 먼저 후티가 일전에 납포했었던 갤럭시 리더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갤럭시 리더호는 후티가 2023년 11월에 납포한 선박인데 지금은 무기를 이전하는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티는 이 해당 선박에 레이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해상에서 다른 선박들을 추적하는 데 이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 갤럭시 리더호를 또 표적으로 삼은 거기도 하고요. IDF는 이 외에도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주요 항구들, 호데이다나 라스 이사항, 그리고 살리프 항구와 그리고 라스 카나티브 발전소까지 겨냥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후티 얘네들은 후드티를 입고 다녀서 후티는 아니겠죠? 아유, 하여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싸움 잘하는 나라가 후티 말고 또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칠레. 오. 칠레. 광부가 많은 나라는? 광부가 많은 나라요? 광부. 광부 어디예요? 케냐. 케냐. 꽃이 싫어하는 도시는? 꽃을 싫어하는 도시요? 모르겠어요. 시드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잠시 후에 2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스라엘 중동 전문 매력 덩어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듭니다. 땀이 많이 나죠? 예, 예. 열세 나라 사우디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하시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좀 날 거예요. 예. 예.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먼저 알아볼까요? 지난 7월 7일 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정상회담을 했어요. 회동을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시작한 이후 그리고 미국이 벙커버스터 떨어뜨린 이후 처음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이번에 만난 그 주된 의제가 뭡니까? 왜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기 2회 연속으로 이제 회동을 갖고 근데 뭔가를 이렇게 좀 연출하려고 하는 게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초 계획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가자지구 휴전 인질 석방 협상에 관해서 이제 난항을 겪고 이제 이게 협상 타결을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가자 휴전안이 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리아 정상화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하고도 정상화 등등 확장 아브라함 포괄적 협정 확대를 청사지로 딱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마스가 이제 협상을 안 받는 바람에 이게 계획이 다 좌초가 됐어요. 그래서 2회 연속 실무 공개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이제 하마스 인질 석방에 관련한 협상이 이제 타결이 안 됨으로써 그냥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 이란 공습에 대한 자축 뭐 그다음에 어떤 이런 자축하는 의미와 일종의 전승절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두 정상 간의 우애를 보이면서 우리는 뭐 미 이스라엘 동맹은 굳건하다 뭐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언적 의미로. 어쨌든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하마스를 가자지구를 그냥 막 거의 괴멸시키다시피 지금 다 박살내고 있는 중이고 또 레바논과 시리아 쪽에 있는 헤즈볼라도 아주 그냥 다 박살을 내놓고 그다음에 지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핵시설을 향해서 이제 전투기들이 몰려가 가지고 막 폭격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활용 정점으로 이제 미국이 B2 이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면서 아주 화려하게 어찌됐든 뭐 당분간은 이란이 핵 제조 능력을 못 갖출 만큼 박살을 내놓는 지금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이스라엘하고 그 미국하고 두 나라 정상 간의 이 가장 환상적인 커플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연출하고 싶었던 게 그 대목인데 이제 현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냉전을 종지시킨 레이건과 대처의 그 투톱이었다. 대처면 영국 대처 수상관 미국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제 둘이서 이제 자유진영의 투톱이 이제 소련 제국을 이제 붕괴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 파트너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역사가들은 물론 그것도 이제 비유가 되지만 영국의 처칠 수왕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2차 대전을 이제 나치 전체주의를 이제 붕괴시켜 버렸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처칠 수상이 이제 1940년 5월에 미국의 측에다 참전을 요청합니다. 중립 노선을 깨고 좀 참전해다오라고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나치 전체주의, 독일 나치 전체주의와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다.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을 지켜낼 것이다 했고, 근데 미국 내 여론은 단지 2차 대전 참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여론을 갖다가 주도를 했죠. 이제 영국이 무너지면 미국도 나치 전체주의 앞에 이제 총구 앞에 살아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참전 여론을 독려해서 결국에는 19개월 이후에 진주만 폭습 이후 미국이 참전을 해서 또 이제 이겨냈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 나치 전체주의를 붕괴하는데 이게 마치 중동에서 벌어지는 네타냐후가 국가 이스라엘 생존을 위해서 단독으로 이란 타격을 결심하고 때리고 막판에 이제 미국이 딱 합류해가지고 중동 지서를 완전 악의 제국인 이란을 붕괴한 거랑 평행 이론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대처 레이건보다는 오히려 이제 처칠
루즈벨트 대통령에 가깝다. 그래서 네트냐후를 서구의 우파 범보수 진영에서 뭐라 부르냐면은 2025년에 처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칠의 그 리더십을 보였다는 거죠. 처칠이 이제 유럽을 살리는 어떤 그런 영웅적인 전쟁 지도자인데, 과거 처칠이 그랬듯이 이제 나치 전체주의부터 영국이 서구 문명의 수호자를 자처해서 불상자했듯이 네트냐후 총리 역시 이슬람 전체주의, 이른바 신정체제 이란과의 어떤 서구 문명의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경고일처의 승부를 거기서 이겨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또 처칠과 FDR이 총 2,000통의 서신과 정보를 교환했다고 그래요.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2차 대전을 실질적으로 전쟁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 일각에서는 뭐 이스라엘 패싱이네, 뭐 이렇게 약간 네트냐후 트럼프 눈밖에 안 내라고 했지만은,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이란 공수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만 공작도 성공시키고 해가지고 이란 전체주의를 그냥 신정 전체주의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닮은 꼴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중동 질서를 위한, 마치 2차 대전 전후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신호탄적인 이제 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처칠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군요. 편지와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전쟁을 지휘했죠. 야,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700번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둘이 그냥 불구덩이를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불의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웬트 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막 마치 오래된 전우가 만난 것처럼 조우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죠.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패싱했니, 뭐 네타냐후하고 관계가 소원하니, 하여튼 잘 모르면서 그렇게 남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회담을 한 이유도 그런 걸 한번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뭐 가자 협상안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뭐 하마스 문제이기 때문에 큰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700번이나 그 전화 통화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데, 보통 사이가 아닌데. 그렇죠. 700번. 야, 그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끝나고 나서 2기 다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조 바이든 시절에 메일을 저한테도 여러 번 보냈어요. 네. 근데 저는 안 읽었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이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 기자님 아주 중요한 이슈를 좀 갖고 오셨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그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예전에 이제 서안지구라고 했는데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헤브론의 주요 아랍 족장 5명, 족장, 이거를 아마 그쪽 말로 셰이크라고 하나 봐요. 그렇죠. 셰이크 5명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는 별도로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그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편지를 쓰면서 심지어는 우리도 아브라함 협상에 서명하고 싶다. 우리도 아브라함 협정에 좀 끼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한테 주면서 이 편지를 빨리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뭔가 답변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헤브론이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그 서안지구, 그래서 그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그 통치하는 지역인데,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스라엘하고 얘기하겠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안지구 안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제 그 아랍인들이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 이제 족장이죠. 이제 이 부족의 최대 족장 셰이크가 이제 알 자바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조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PA 통치 아래서 살 수가 없다. PA 통치, 이제 팔레스타인 그 자치 정부 통치 아래 살 수 없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자 행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PA 통치를 받다가 이 부족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독자 행보를 하는 건데, 그럼 왜 그러냐? PA 당국이 그동안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족속들한테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그다음에 테러와 살인을 부족민한테 잔인하고, 너네들도 빨리 이스라엘을 죽여라 테러를 이제 강요하고, 근데 토호 세력이 엄청난 억압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주민들을 많이 괴롭혀왔죠. 그리고 이제 그 족장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990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맺은 오슬로 협정이, 이 협정 안에는 전통적인 족장 통치 체제를 무시했다. 우리를 하나의 그냥 부속품으로 여겼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PA가 엄청난 그 부패를 만들어내고 이제 테러에 온상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족장들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정통성 없는 PA가 우리 토호 세력을 대표하는 것에 불만이 35년 동안 누적된 게 골마 터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고로 이제 현재 헤브론 최대 부족장인 알 자바리가 개별 토호 세력 부족을 연합한 일종의 부족 국가 연대를 구성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주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족 국가, 이게 일종의 이제 토후 국가라는데, 이게 바로 에미리트입니다. 에미리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도 토호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어떤 왕국을 건설한 건데, 그런 그 아랍에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런 모델을 우리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PA와 완전히 단절하고 배제하고 우리 독자적인 클랜을 만들어서 이제 토호국 에미리트를 만들 것이다. 이른바 팔레스타인 에미리트 해법을 제시한 거죠.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주권 행위가 뭐냐? 독자적 주권 행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겠다. 유대 국민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인정 안 하죠. 리버 투 더 씨, 다 이스라엘 박멸이기 때문에 이게 이 국가 해법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부족들은, 이 토호 국가는, 팔레스타인 에미리트는 이스라엘 국민 국가로 인정하겠다. 공존하자. 1번.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종식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랑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외교적 주권 행사가 바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협정에 우리도 조인한다. 그러니까 PA 소속의 그 부족이 아닌 독자적인 부족 국가로서 아브라함 협정에 우리도 당당하게 조인할 것이다라고 한 거죠. 우리를 국가로 취급해달라는 거죠. 주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외교에 관한 문제면, 경제와 관련 것도 그동안 이제 피해 당국이 착취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죠. 결국에는. 그래서 헤브론 출신 근로자들이 이스라엘 지역 노동 허가를 복원해달라. 그러니까 노동비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월 7일 이후 거의 이거 완전 셧다운 시켜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이나 아랍 주민들이 이스라엘 와서 이제 일하고 다시 돌아가고, 취업 비자 같은 게 있었죠. 경계선을 그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 닫혔는데, 그걸 다시 열어달라. 그걸 요청했고, 그 다음에 오슬로 협정에 따른 유대 사마리아 에리아 C 구역의 일부를 우리한테 좀 통제권을 넘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테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우리가 척살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PA 테러리스트들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현 상황과 대조적인 공존, 평화 공존 번영을 위해서 나가겠다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에리아 C 구역에 공동산업단지도 만들어서 같이 상생 발전하자, 이런 오퍼를 내놓은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사실상 이국가 해법을 이들이 하는 건데, PA 빼고 우리랑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부장,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 바르카트 장관이 뭐냐면, 이국가 해법 오슬 협정이 사실상 10월 7일 사태로 이제 와야 된 거죠. 깨졌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서, 이런 부족 국가들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는 것이,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이 서로의 그 서한 지구의 안정과 평화의 번영과 도움이 된다. 이제 더 이상 PA하고 상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게 현지 매체에다가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헤브론이요, 서한 지구 안에 있는데, 이 헤브론이 아랍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유가 그 헤브론에 뭐가 있냐면은 막벨라 동굴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무덤은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동시에 아랍 사람들한테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랍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 헤브론에서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막벨라 동굴에 가서 아브라함의 그 가묘죠, 가묘. 이 무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덤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게 하고
반대쪽은 아랍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걸 나눠서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그 무덤을 두고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네들도 제발 좀 나눠서 적절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맨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랍 사람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문제의 갈등의 최전방이 헤브론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군 병력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걸 지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랍 사람들은 아주 막 극렬하게 막 화염병에다가 뭐 난리를 치면서 시위하고 그런 곳인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랍 사람들도 지겨운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10월 7일 이후부터 완전히 그냥 셧다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헤브론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그 안에서는 경제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야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말고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에미레이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걱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거든요. P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랍 헤브론에 있는 이 족장의 그 주장처럼 에미레이트 형식으로 토구 형태로 이게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토후 국가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스터디가 돼왔던 거더라고요. 아하. 그게 뭐냐면 이제 이른바 이제 팔레스타인 에미리트 해법이라고 명명하에 최초 이런 설계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현지 바랄란 대학의 중동 아랍 연구 교수인 모르데카이 케다르 교수가 이걸 갖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론적 토대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중동 국가를 조금 라반트 지역을 보면은 성공한 국가, 실패한 국가를 딱 나눠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먼저 일단 실패한 국가들을 딱 꼽아 보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수단, 예멘, 리비아. 공통점이 뭐냐면 수면 아래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족국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국가 체제로 그냥 통을 쳐버린 거예요. 찍어버린 거죠. 붕어빵 찍듯이. 대표적으로 이라크 같은 경우 수니 시아 쿠르드가 지금 같은 국경 안에 살아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리아도 뭐 알라이파 시아 순이 있고 레바논도 완전 종파 분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국가 체제로 못 사는 구도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가장 근본 단위인 부족 단위 이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반면 중동 라반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동 국가의 성공한 나라를 딱 꼽아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일 부족 혹은 단일 가문이 이 지역을 통치해요. 국왕처럼.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알사우드 가문이, 카타르는 알사니 가문이 통치를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는 알사바 가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벤치마크로 여겼던 아랍에미리트, UAE는 알막툼과 알나흐안 가문이 권력을 분점해서 동시에 그걸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의 보소이라고 부르는 데가 아랍에미리트 아닙니까? 이게 바로 토 모델이라는 거니까 이쪽 헤브론 족장들도 우리의 그 모델은 저거다라고 해서 이걸 차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동에서 전통적인 이제 아랍 부족 가문 단위로 이렇게 충성심과 정체성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서구적 국가 체제가 들어오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과 어떤 그 족장과 간의 그 강력한 유대 관계가 있는데 국가라는 시스템이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국가 체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또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고 테러라는데 이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갈등이 35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때로는 이용당하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뭐 식수도 끊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근데 이게 어떤 유대인 그 부족 간의 결속 관계보다 국가보다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로 가자. 중동의 그 노마드 정서로 가자라는 게 어떤 새로운 해법이고, 이게 단순 학술적으로 이제 문화인류학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반증이 바로 하마스예요. 그 뭐냐면 중동의 그 노마드 정서상 셰이크 혹은 그 지배자가 자기 부족민을 보호하지 못한 행위를 용서받지 못한 아주 파렴치하고 경멸에 대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우디의 그 MBS 왕자도 하마스 그러니까 이 국가 해법은 얘기하지만
하마스 지도부와 PA 아바스를 징후한다고 합니다. 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간 방패로 쏘고 테러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모델이랑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PLO 자체가 PA 그 임시 정부 자체가 영미식 국가 모델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PA의 전신 PLO는 누가 만들었냐면 소련 KGB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KGB가 그래서 이름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잖아요. 해방 뭐 인민본부 이거 다 소련에서 만든 거거든요. KB 왜 만들었냐? 중동에서 반미운동 공산혁명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가 투쟁이고 맨날 이스라엘 방면이니까 이 국시랑 아랍의 정서랑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게 35년 만에 터져서 나온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못 건드리겠다 해가지고 그 클랜이 독자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왜 그럼 가능했는가? 이게 바로 이란 공습이랑 후폭풍이라고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애들 꼼짝 못하겠지. 왜 이란의 팔레스타인 PA 수반국과 하마스의 그 종주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가가 이란인데 이란이 무너진 걸 보고 이 클랜들도 토 세력들도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자라고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란 공습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대표하고 팔레스타인 대표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잖아요. 누구랑 회담을 해야 될지, 그리고 회담할 수 있는 조직도 안 돼 있고 PA가 회담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도 힘들어하는데 그 서한지구 안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 그 안에서 아랍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P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집을 하나 얻으려고 그런다.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무슨 태권도 도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관공서 가서 무슨 서류 신청하고 허가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앉아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여기 와서 태권도 도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해 그러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쉐이크의 파워군요. 그게 쉐이크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와가지고 여기 누가 허락받았냐? 야, 할아버지가 하라 그랬다. 왜 이거 정부에다 허락 안 받고 할아버지한테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쉐이크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선교를 잘하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하려면은 팔레스타인 경찰이나 다 필요 없고 할아버지들하고 친해야 된다. 원로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은 근대 국가로 이제 탄생이 되고 팔레스타인은 국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래. 그러면서 지난 한 근 80년 가까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죠. 이제 그 PLO서부터 지금 PA까지 오직 목표는 이제 이스라엘 방멸하는 걸로 목표로 삼다가 이제 갑자기 에미레이트 형식으로 바꾸겠다. 족장들끼리 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서 족장들끼리 서로 우리가 더 파워가 크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 우리가 더 인원수가 많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오히려 더 골치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국내에서 찬반론이 있어요. 이제 먼저 반대론이 이거죠. 이제 구간이 명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얘기냐면 안보 당국 입장에서는 이 우려가 커요. 기존에는 그래도 팔레스타인 PA랑 어떻게 나름 스큐리티 어레인지먼트나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또 PA가 사고도 많이 치지만 내가 아는 적이고 여기 새로운 또 족장들은 어떤 형태로 또 이게 전개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안보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 담당관이 이제 신베트 국장이 관할하는 데인데 그 신베트는 공식적인 발언을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강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느슨한 연합으로 돼 있는 이 족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은 IDF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이 크로스파이어에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본다는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본질적으로 이 클랜들, 이 토호 세력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게 저기 아직도 신베트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구오슬로 협정 체제로 생각한다. 왜냐면 피해랑 같이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피해랑 하면 되는데 이제 족장 여러 명들하고 이게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로 극좌 안보 제도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우파 쪽은 좀 반대 얘기를 하는데 다 이른바 이제 찬송론을 얘기해요. 이거가 훌륭한 아니다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아니 여러 이제 안보 포럼 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자지구 통치를 피해 팔레스타인 당국한테 안 맡기는 건 뭐 이유가 팔레스타인 당국이 테러의 온상이라는데 그러면 이 테러의 온상인 피해가 서한지구 통치한 건 괜찮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10월 7일 이후에 피해는 안 된다라는 게 이때 기본적인 그 우성향 찬성론자들의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제 하물며 피해보다 더 악독하겠는가 이 토호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차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 정치 지형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유대인 정착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쪽 사마리아 지역 정착민을 대표하는 지역 위원장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 리지널 카운슬 위원장인데 요시 데이건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정착민 족장이죠. 유대인 정착민. 근데 그 사람이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당국보다 이 클랜들이 더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토호 세력하고 14년 동안 협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정착민들이랑.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는 거야. 피해가 사이를 갈라놔서 그렇지 우리들끼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다. 14년 동안이고 그 셰이크들의 그 선친들 같은 경우는 부족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A처럼 뭐 테러의 온상이고 테러로 막 그 연금 주면서 이렇게 사지로 멀지 않고 착취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대화가 된다라고 오히려 정착민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성우파죠. 어떻게 보면 시온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클랜들을 이 토호 세력을 아랍인들을 반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사례로 보면은 지난 14년 동안 같이 협력을 해왔는데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제 이 뒤에 테러 병력을 이쪽에서 착출을 하나 봐요. 클랜들한테 얼마 가는데 안 가니까 서로 쏴 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징벌적으로 식수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피해 당국이 물 공급을 끊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끊는군요. 네, 그걸 끊은 거예요. 우리는 저도 이제 같은 편으로 봤는데 이게 아닌 거야. 갈등이 엄청 심한 거야. 물을 끊어버리고 헤브론 지역에. 그래서 당시에 데이건 이 유대인 전착민 위원장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시장 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헤브론에다 수도관을 놔줬어요. 유대인 전착민이랑. 그래가지고 그런 협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이른바 팔레스타인 에미리트 해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론이나 지금 취급봤는데 이게 정치 성향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헤브론 토목이 잘 정착이 되면 이제 베들레헴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 확대할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주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 여론은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제 안 된다. 너네 끝났어. 이제 오슬로 협정 깨졌다. 10월 7일 이후로 새로운 파트너 그게 이제 이 토호 세력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파 진영의 어떤 지식인들이나 정착민들은 대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아주 대대적인 그 전략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PA 지휘계통 거기에 이제 그 수장하고만 얘기하고 양측 간의 어떤 그 협정만 하면 되는데 협의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개개인들을 다 만나서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이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 2022년 그 후반기, 그 하반기 때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서한지구 안에 유대인 정착촌이 엄청 많이 생겼다 그래요. 얼마나 생긴 겁니까? 그렇죠. 이제 2022년 이제 총선 치르자마자 우파 연정이 구성된 이후에 유대인 정착민 이제 그 빌리지라고 그러죠. 집성촌이 128 집성촌에서 178개로 50여 개 집성촌이 이제 이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증가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그걸 건설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다 받았다는 것이고. 근데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2024년 말 카츠 국방장관 교체와 맞물리면서 그 전에 갈란트 국방장관 있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그 내각에서 또 이거를 건설 인허가를 줘야 되지만 정착민 건설 인허가를 줘야 되지만 이게 또 서한지구에 있다 보니까 안보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장관의 또 추후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근데 2024년 말 카츠 국방장관으로 교체되면서 인허가권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개별 정착민 시설 가구가 19,389건이 이제 인허가가 신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트냐후 우파 연정 출범 이후 총 41,709개의 신규 전착민 집 가구가 이제 새로 건설 인허가가 떨어졌고 이 숫자가 얼마냐면 지난 6년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6년치 할 거를 갖다가 지금 거의 상반기 안에 다 몰아치기로 이제 그 인허가 이제 허락을 승인을 이제 내준 것이죠. 마음대로 지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트냐후 내각의 이제 정착적 확대를 통해서 유대 사마리아 병합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 유대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 정착촌이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게 1967년도 6.1 전쟁 이후부터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28개 허가된 것만 128개였는데 지난 2년 반 사이에 50개가 더 늘어났으면 엄청나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네요. 그 빛의 속도로 지금 막. 빛의 속도로. 예. 이 속도라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끝났죠. 이제 장애가 없으니까. 와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가에서는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유대 사마리아 땅 예전에는 이제 이 서한지구라고 했었는데 이 서한지구를 더 이상 서한지구 자체 지구로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병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거가 지금 이제 네트냐후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15명의 리쿠당 소속 장관들과 크네세트 그 원내 대변인이죠. 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유대 사마리아 병합하는 법안을 지금 당장에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름 회기 종료 시점이 7월 27일까지 빨리 내서 처리시키자고 네트냐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청을 했는데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 정도로 지금 물론 지금 법안 통과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법안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네트냐후가 돌아오면 승인하면 바로 이제 승인할 이걸 갖다가 병합을 한다는 얘기는 서한지구 ABC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른바 오슬로 협정을 더 이상 우리는 준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0월 7일 학살 이후로 빠개졌기 때문에. 그러면 1967년 그 6.1 전쟁 이후 수복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그걸 이스라엘 이제 주권 행사를 못했죠. 오슬로 협정으로 이제 ABC 구역 나눠서 팔레스타인 PA 당국에 줬기 때문에 이제는 PA 당국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땅으로 병합시키자. 주권을 거기까지 미치자라고 이 법안이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트냐후만 오케이 하면 바로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착존 확대, 그 다음에 헤브론 족장들에 대한 독립적인 그 지위 부여, 그 다음에 또 유대 사마리아 병합 법안 이 세 가지가 향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팔레스타인의 해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당국 해체, PA 해체죠. PA 해체를 좀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쪽에서 그 다음에 또 헤브론 족장들을 통해서 또 정착적 확도를 통해서 사실상 서한지구를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 이란 공습의 이제 어떤 후폭풍이 이제 서한지구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란 하나 끝난 게 아니라 본거가 깨지니까 서한지구, 하마스 이런 정치적 지원이 세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공개적으로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이제 그 조인하기 위해서는 이국가 해법을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헤브론 족장 팔레스타인 에미리트가 형성되면은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국가 해법이거든요. 이제 팔레스타인이 PA 아바스나 하마스가 아닌 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이니까 이것도 이국가 해법이 가능하니까 사우디 정상화도 어떻게 보면 급물살 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1947년에 유엔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문제, 그래서 영토 분할안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같이 살자. 너네들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우리랑 같이 살면은 차별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다. 그거 싫은 사람들은 저기 가서 살아라 하면서 그때 구별된 게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거든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180만 명, 지금 서한 지구에 한 220만 명, 그래서 400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끼리 살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이스라엘 쪽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아랍 사람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도 당신네들처럼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겠다라고 결정해서 사는 사람들이 200만 명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그렇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가자 지구도 그렇고 서한 지구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 그렇게 이제는 이 서한 지구라고 해서 자치지구 이렇게 하지 말고 PA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랑 같이 살면은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고 더 이상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살면 된다. 이 땅에서. 근데 그것도 싫다면은 할 수 없다. 너네들이 요르단으로 가든지 가자 지구는 이집트로 가든지 딴 데로 가든지 같이 못 산다. 이게 이제 결국은 가자 지구와 유대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과 병합돼서 온전히 원 네이션, 제가 보기엔 투 스테이츠가 아니고 원 스테이츠 네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서한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이제는 그 피해 필요 없다. 우리 이스라엘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이런 그 족장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와우,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PA 당국을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손절하는 거죠. 이제 디스온하고 디서파워하는 거니까 이제 귀하냐 클랜이냐 뭐 이렇게 이제 초이스가 많죠. 이제는 PA만 아니면 돼, 하마스만 아니면 돼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과거에 유목민으로 살아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족장의 그런 개념들은 있어요. 그렇죠. 부족 사회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 PA라는 국가 조직이 생기니까 이 PA 조직을 운영하는 이 국가 지도자들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 대신에 부정부패만 계속 가면서 돈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이 지원금만 그냥 슈킹하고 그렇죠. 국민들을 다스릴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평불만이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조현영 우리 매력덩어리 기자님께, 그나저나 금년에는 좀 좋은 아녀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